아가씨,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비를 딱 30만 원만을. 30만 원이요? 택시비가요? 새벽 2시 응급실 복도에서 한 여자가 생활비 전부인 3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건넨다.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평범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선의로 시작된 선택이 오히려 의심과 음모의 표적이 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과연 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손해일까?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가씨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비를 딱 30만 원만. 30만 원이요? 택시비가요? 꼭 갚겠습니다. 제발 새벽 2시 15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박서연의 휴대폰 화면에는 카드 연체 안내 문자가 또 한 번 떴다.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였다. 화면을 끄려던 순간 병원비 독촉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복도 저편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다가오고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6개월간 어머니 병실을 오가며 익숙해진 반응이었다. 노인은 서연 앞에 멈춰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 집이 멀다는 것, 택시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새벽 2시에 응급실에서 돈을 빌린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뉴스에서 몇 번이나 본 장면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색과 가쁜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그 떨리는 손끝이 서연의 발목을 잡았다. 죄송하지만 저도 상황이. 서연이 거절하려던 순간 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서연은 재빨리 노인을 부축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의 땀은 식은 땀이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급실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집에만 가면 된다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실행했다. 잔액은 32만 4천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였다. 어머니 약값과 자신의 교통비,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가 여기 들어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30만 원을 보내는 순간 남는 건 2만 4천 원. 월급날까지 아직 열흘이 남았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면 될까? 어머니 간식은? 갑자기 필요한 약이 생기면? 하지만 서연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ATM기 앞에서 30만 원을 뽑아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고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은인입니다. 정말 꼭 갚겠습니다. 노인은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았다. 서연 역시 묻지 않았다.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천천히 응급실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다시 차가운 의자에 앉았다. 지갑을 열었다. 남은 건 10,000원짜리 2장과 잔돈뿐이었다. 서연은 허공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미친 짓이었다. 자신도 당장 내일이 걱정인 상황에서 모르는 노인에게 30만 원을 주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했다.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새벽 3시, 어머니 병실로 돌아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한때는 공장 사무실에서 전표를 정리하던 손, 서연의 도시락을 싸주던 손, 이제는 링거 바늘 자국만 남은 손. 엄마, 나 오늘 착한 일 했어. 아빠처럼. 서연의 아버지는 5년 전 대성포장이라는 작은 비닐 공장을 운영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대기업 하청 대금이 6개월째 밀리면서 공장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고 1년 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서연은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대학을 중퇴했다. 한빛푸드 재무팀에 계약직으로 들어간 지 2년째 여전히 정규직 전화는 요원했다. 월급 230만 원으로 어머니 병원비와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카드는 이미 한도가 꽉 찼고 대출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오늘 30만 원을 건넸다. 돌아오지 않을 돈을 모르는 노인에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어떤 독촉이 올지,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 오전 9시 한빛푸드 본사 12층. 서연은 재무팀 금고 정리 업무를 시작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루틴 작업이었다. 금고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철제 선반 위에 일련 번호가 매겨진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법인카드 예비금, 경조사 준비금, 소액현금 등을 하나씩 확인하며 장부에 기록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11시쯤 작업을 마치고 금고실을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오후 2시 서연의 책상 전화기가 울렸다. 감사팀 이 과장이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박서연 대리님, 지금 감사실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실은 14층에 있었다. 투명 유리문 너머로 이 과장과 김 부장, 그리고 본 적 없는 외부 감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금고실 CCTV 화면이 띄워진 노트북과 투명 비닐봉투에 든 증거물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금고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경조사 준비금 봉투에서 3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 장부상으로는 15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2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30만 원. 그 금액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런데 박 대리님,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과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CCTV 영상이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32분 서연이 금고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5시 18분 나오는 모습. 그 사이 금고실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주 금고실 출입자는 박 대리님이 유일합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외부 감사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박 대리님,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상황이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럼 왜 30만 원이 사라졌을까요? CCTV상으로는 박 대리님밖에 없는데요. 서연은 손을 떨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켜서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27분 ATM 출금 30만 원. 저는 제 돈을 뺐어요.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증거가 될까요? 회사 돈을 먼저 뺏어 쓰고 나중에 본인 계좌에서 다시 채워 넣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왜 제가? 그럼 왜 하필 같은 금액이죠? 서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30만 원. 노인에게 준 바로 그 돈. 감사실 문이 열렸다. 법무팀 강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강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금고 관리 규정 위반 건입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강태식은 설명을 듣는 내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후 강태식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그가 평소와 달리 이름을 불렀다. 너 진짜 아니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태식 선배, 저 진짜 안 했어요. 진짜로. 알아. 나는 널 믿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믿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내가 도와줄게. 우선 추가 조사를 요청하자.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증거는 내가 찾을게. 너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강태식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연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실 사건 30만 원 박서연.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 서연은 짐을 챙겨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온 문자가 있었다. 이번 주 치료비 납부 안내. 서연은 눈을 감았다. 회사에서는 도둑 취급을 받고 병원비는 밀리고 통장에는 2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아니었어? 대답은 없었다. 다만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 미소 지었다.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가혹했다. 수요일 오전 10시 한빛푸드 본사 로비. 서연은 재무팀 서류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다가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회색 바람막이, 낡은 가죽 가방, 그리고 지팡이. 심장이 뛰었다. 노인이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서연은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새벽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혈색도 돌아왔고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노인은 서연을 알아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다. 아가씨,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명함을 보고 왔습니다. 아가씨가 떨어뜨린 명함이요. 노인은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빛푸드 재무팀 박서연. 서연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응급실에서 ATM기를 찾을 때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진 것을. 노인은 정중하게 봉투를 건넸다. 봉투는 두툼했다. 30만 원, 그리고 이자 5만 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자는요, 그냥 30만 원만. 제 체면이 있습니다. 꼭 받으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35만 원. 이틀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울 수는 없었다. 노인은 로비 카페로 서연을 이끌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가씨, 그날 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했지만 그렇게 순수한 선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파 보이셔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를 재벌이라고 알았으면 모를까, 모르는 노인에게 마지막 돈을 내주다니.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다. 할아버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통업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오래 했지요. 노인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서연의 일, 가족,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로. 서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병환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어요. 대성포장이라고 비닐 포장재 만드는 작은 곳이었는데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성포장? 네. 하청 대금이 밀리면서 망했어요. 5년 전쯤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노인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8시 서연은 병실로 돌아가던 중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들고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서문유통그룹 서문규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화면 속 노인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었던 그 노인.
낡은 가죽 가방을 들었던 그 노인. 응급실에서 30만 원을 빌려갔던 바로 그 사람. 서문규 회장은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한 시민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사회환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면 속 서문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30만 원을 빌려간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다. 그것도 서문유통, 국내 3대 유통그룹의 명예회장. 총수 일가업,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사람.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식이었다. 서연아, 뉴스 봤어? 선배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아. 나도 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내일 회사 가면 알게 될 거야. 조심해.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손을 떨며 봉투를 꺼냈다. 3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이제 이 돈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TV에서는 여전히 서문규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저는 한 분의 선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의입니다. 서연은 TV를 껐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호흡 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착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다. 내일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한빛푸드 본사 앞.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정차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량 행렬에 직원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서문유통 로고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재무팀 자리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젯밤 뉴스를 본 뒤로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식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층 로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서문규가 정장 차림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따랐다. 한빛푸드 정현우 대표가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와야 합니다. 서문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곧장 회의실로 안내됐고 한빛푸드 전 직원에게 긴급 소집 공지가 떨어졌다. 10시. 대회의실. 서연은 가장 뒤쪽 구석에 섰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문규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서연을 찾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서문규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지 않고 맨목소리로 말했다. 한빛푸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한 분께 감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문규를 바라봤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저는 응급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현우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모을 수 없었다.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셨습니다. 30만 원, 그분에게는
한 달 생활비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저없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서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연 씨.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박서연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었다. 강태식이 뒤에서 가볍게 서연의 등을 밀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단상 앞에 섰다. 서문규는 서연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 인사. 재벌 회장이 평범한 회사원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 회의실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문규는 비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서연에게 내밀었다. 박서연 씨의 어머님 치료비 전액,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의료 지원을 서문재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장학금과 생활지원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을 수 없었다. 손을 뒤로 뺐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우 대표가 끼어들었다. 서연 씨, 회장님 호의를 받으세요. 우리 회사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박수 소리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저 사람 운 좋네. 재벌한테 잘 보였네.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 같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회의실 한쪽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 서문규의 아들 서준호였다. 그는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강태식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선배 저 어떡하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는데. 알아. 다들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강태식의 눈빛도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일지도 몰랐다. 금요일 오후 3시, 서연은 재무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 이후 동료들은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친절했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서연은 둘 다 불편했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서연 대리님, 잠시 응접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손님이 계십니다. 손님이요? 서문유통 서준호 전무님이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로 향했다. 응접실 문을 열자 서준호가 창가에 서 있었다. 회색 정장 차림, 팔짱을 낀 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다.
앉으시죠, 박서연 씨.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차갑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준호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접근한 겁니까? 네. 그날 밤 응급실에서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서연은 숨이 막혔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연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당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저없이 30만 원을 건넸다는 것. 저는 정말 아버지는 순수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믿으시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접근, 선의를 가장한 계산. 서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제 서문규가 건넨 바로 그 봉투였다. 아버지께서 드린 지원 약속서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장학금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지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바라봤다. 5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당신이 정말 순수하다면 이건 필요 없겠죠. 돌려주십시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 이번 주에만 25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통보. 통장에 남은 잔액 50만 원.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어 서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돌려드릴게요. 서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회장님께 보답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이에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 서준호에게 건넸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호는 봉투를 받으며 서연을 오래 바라봤다.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직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박서연 씨, 네. 당신이 진짜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서준호가 나간 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5천만 원을 거절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돈을.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다. 오늘 중으로 치료비 납부가 안 되면 일부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강태식이 응접실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배, 제가 잘한 거 맞죠? 강태식은 서연 옆에 앉았다. 대답 대신 손수건을 건넸다. 너는 항상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태식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다. 착하게 산 대가가 왜 이렇게 가혹한지, 바른 선택을 한 대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창밖으로 밤이 내렸다. 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11시 한빛푸드 로비. 서연은 점심시간 전 잠깐 1층에 내려와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었다. 지난주 서준호와의 만남 이후 주말 내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비 마련 방법을 고민했다. 대출은 더 이상 불가능했고 카드 한도는 이미 넘쳤다. 결국 월요일 아침 병원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로비 회전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크림색 트렌치 코트에 명품 가방, 선글라스를 쓴 채였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로비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그 여자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한빛푸드 재무팀 박서연 씨 좀 불러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선을 걸려는 순간 서연이 자판기 앞에서 돌아섰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다. 짙은 화장과 붉은 입술이 차가운 미소를 만들고 있었다. 박서연 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저는 율라이라고 합니다. 갤러리 아트리움 대표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로비 한가운데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두 사람은 로비 카페 구석 자리로 향했다. 율라이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서준호 전무님한테서 멀어지세요. 서연은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 준호 오빠랑 응접실에서 만났잖아요. CCTV 다 나와 있어요. 율라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서준호와 서연이 회사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각도상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뭔데요? 증거죠. 당신이 준호 오빠한테 접근하고 있다는. 전무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서문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율라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차가운 저기가 담겨 있었다. 저는 준호 오빠를 10년 넘게 알아왔어요. 우리 집안도 사업도 준호 오빠 집안과 오래 인연이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한테 잘 보이고 준호 오빠 관심까지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는 아무도 노린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회장님 만났고, 그냥 우연히 30만 원 줬고, 그냥 우연히 영웅 취급받고,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요. 율라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연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였다. 연체 내역, 대출 현황, 카드 한도 초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빚이 많네요. 병원비도 밀렸고, 이런 상황에서 재벌 회장 만나면 당연히 뭔가 바라겠죠. 어떻게 이런 걸? 돈 주면 다 나와요. 당신 같은 사람 배경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정보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나한텐 지킬 게 있어요. 준호 오빠를 지키고 우리 가문 간의 관계를 지켜야 하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망가지게 둘 수 없어요. 율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똑똑하게 처신하세요. 서문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알아서 물러나면 조용히 끝날 테니까.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신용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숫자로 표현된 자신의 절망이 거기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율라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문가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누가 믿어줄까? 퇴근 시간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알림이 떠 있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빛푸드 직원, 재벌 회장 노려 계획적 접근? 서연은 손이 떨리는 채로 게시글을 열었다. 서준호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추측성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금고실 사건도 관련 있는 거 아님? 3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받으려 했나 보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많음. 회사 망신이다 진짜.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지만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이게 착하게 산 사람의 결말인가? 누군가를 도운 죄로, 선의를 베푼 죄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다음 날 화요일 대표실에서 호출이 왔다. 정현우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다. 서연 씨,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온라인 게시글 봤습니다. 회사 입장이 난처해요. 대표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문 유통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정현우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유급으로 할 테니까 한 달 정도 조용히 있다가 상황 보고 복귀하는 거죠. 대표님, 그건 회사도 살려야 하니까. 서연 씨도 이해해 주세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휴직 동의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다.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서연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서연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박스를 옆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맑은 날 자신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분할 납부 요청이 반려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납부 안 되시면 퇴원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는 여자를 힐끗 보고 지나쳤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다. 2주가 지났다. 서연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나왔지만 밀린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결국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일부 치료는 중단됐다. 강태식은 그 2주 동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 몰래 증거를 수집했다. 응급실 CCTV 전체 영상, 서연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빛푸드 금고실 추가 CCTV 분석이었다. 목요일 오후 강태식이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내일 시간 있어? 왜요, 선배?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다음 날 금요일 서연은 강태식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강태식과 함께 보안 전문가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소개할게. 이분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 팀장님이야. CCTV 분석 의뢰했어. 김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한빛푸드 금고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서연 대리님, 여기 보세요. 영상은 서연이 금고실에서 나간 지 30분 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몇 초간 끊겼다 이어졌다. 여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영상이 편집됐어요. 편집이요? 네. 타임스탬프를 보면 5분 정도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누군가 들어갔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 팀장은 다른 영상을 틀었다. 비상계단 CCTV였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같은 시간대 비상계단으로 누군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화면 속 인물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드러났다. 여자였다. 신발을 보세요. 화면을 확대하자 명품 하이힐이 선명하게 보였다. 독특한 디자인의 구. 이 신발은 에르메스 2024년 봄 한정판입니다. 국내에 10켤레 정도만 들어왔어요. 강태식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율라이가 한빛푸드 로비에서 서연과 대화하던 날 찍힌 사진이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신발이 CCTV 속 신발과 일치했다. 율라이가 금고실에?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녀는 서문유통 계열사 VIP 고객이라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식이 녹취록을 꺼냈다. 율라의 측에서 한빛푸드 보안팀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있어요. 계좌 추적 결과 500만 원이 익명 계좌로 입금됐고 그 다음 날 CCTV 영상 편집이 이뤄졌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럼 금고실 30만 원도 율라희가 가져간 거야. 너를 몰아내기 위해서.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선배, 이걸로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미 고소장 준비 다 했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일주일 후 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재판부였다. 서연과 강태식, 그리고 율라희와 그녀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방청석에는 한빛푸드 정연우 대표와 서문규, 그리고 서준호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증거 검토를 마치고 입을 열었다. 증인 박서연,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다. 저는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서문규 회장님인 줄 몰랐고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단지 누군가 힘들어 보여서 도운 겁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방청석에서 서문규가 고개를 숙였다. 강태식이 증거를 제출했다. CCTV 분석 결과, 신발 대조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이 율라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율라이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율라이는 원고 박서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원고에게 누명을 씌웠음이 명백하다. 이에 피고는 판결이 내려졌다. 율라이는 허위 게시글 전체 삭제, 손해배상 3천만 원,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강태식이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했어.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 아니었으면. 강태식이 서연을 돌아보게 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서연아.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강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박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강태식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박서연 씨를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선배, 대답은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강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앞서 걸어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법원 계단 아래 서문규와 서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문규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주변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서준호도 한 걸음 다가왔다. 박서연 씨, 제가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무님도 가족을 지키려 하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서준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딸 아빠 닮았구나. 엄마, 착하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런데 말이야, 결국은 돌아와. 선한 마음은 언젠가 돌아온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다. 판결이 내려진 지 3일 후, 일요일 오후,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직은 해제됐고 다음 주부터 복직 예정이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저 서문규입니다. 서연은 자세를 바로 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서문규를 만났다.
서문규는 평소의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문규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 당신 아버지 대성포장 박진수 대표님 맞습니까?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날 카페에서 당신이 대성포장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차마 당신 눈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서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연 씨, 당신 아버지 회사가 무너진 건 단순한 불황이나 자금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5년 전 서문유통은 하청업체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부 임원들이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요? 계약 유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서문규가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 대표님은 제게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임원이 제 처남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번질까봐 저는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처남을 설득해서 그만두게 하고 대성포장과는 정상 거래를 계속하려 했죠. 서문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사이 처남은 대성포장 대금 지급을 6개월간 지연시켰습니다. 보복이었죠. 당신 아버지가 고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대성포장은 부도 직전이었고 당신 아버지는 쓰러지신 후였습니다. 서문규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서연 씨, 당신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는 바로 저였습니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5년간 의문이었던 일들이 모두 설명됐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는지.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문규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봉투 안에는 재단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정직한 기업인 지원재단입니다.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서연은 계획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단은 유가족 의료비, 자녀 교육비, 재취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재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서문규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저를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노인으로 봤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줬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서문규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다. 박서연 씨, 이 재단 운영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해관계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재단을 이끌어야 합니다. 서연은 계획서를 다시 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부당하게 무너졌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석양이 수면에 반짝였다. 과거의 아픔이 미래의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당신 아빠가 기뻐하시겠다. 정직하게 산 게 헛되지 않았구나. 엄마, 나 재단 일하는 거 어때? 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엄마는 괜찮아. 서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한편 서문유통 본사. 서준호는 아버지 서문규의 집무실에 있었다. 서문규가 재단 계획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는 거잖아요. 서준호는 박서연의 사진이 포함된 서류를 봤다. 그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박서연 씨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래. 우리가 잃어버린 걸 가진 사람이야. 뭔데요? 진심. 계산 없는 진심.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박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 저도 재단 일 돕겠습니다. 준호야, 제대로 배워야죠. 박서연 씨한테서. 서문규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의 선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었다. 한 달 후 11월 초 서연은 한빛푸드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서연아, 정규직 전환 얘기 나왔는데 왜 그만둬? 재무팀 선배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일이 생겼어요. 더 의미 있는 일. 정현우 대표는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줬다. 좋은 길 가는 거니까 응원할게요. 마지막 날 강태식이 서연을 배웅했다. 재단에서 잘할 거야. 너한테 딱 맞는 일이야. 선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서연아, 내 고백 기억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식이 손을 내밀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난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선배. 조금만 시간 주세요. 얼마든지.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은 정직한 기업인 지원재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강남 한복판 깔끔한 오피스 빌딩 10층이었다. 서문규와 서준호 그리고 재단 실무진 5명이 서연을 맞았다. 환영합니다. 박서연 팀장님. 팀장이요? 당신이 유가족 지원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둘러봤다. 벽면에는 재단의 미션이 적혀 있었다. 정직하게 살아간 이들에게 희망을.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이 공간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첫 회의가 시작됐다.
서문규가 재단의 방향을 설명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야 합니다. 서준호가 덧붙였다. 박서연 팀장님은 직접 그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 명단이 올라왔다. 10개 가족. 모두 대기업 하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읽었다. 모두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다. 한 달간 서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원 대상자들을 직접 만났다.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의 딸, 대구의 섬유 공장 유가족, 인천의 철강 하청업체 가족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사셨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서연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재단은 의료비, 학비, 생활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이상을 했다. 직접 병원에 찾아가 의료진과 협의했고 학교에 연락해 장학금을 연결했고 취업센터와 협력해 일자리를 찾아줬다. 어느 날 한 수혜자의 어머니가 서연을 꼭 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날 밤 서연은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재단의 지원으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나 오늘 정말 보람찼어. 그래. 어떤 일 했는데? 한 가족을 도왔어. 엄마랑 나처럼 힘든 가족이었는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 아빠 닮았구나. 끝까지 사람을 포기 안 하는 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이 일 계속하고 싶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서연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빠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그날 밤 라디오처럼 잔잔한 내레이션이 서연의 마음속에 흘렀다. 그날 새벽에 30만 원이 내 길을 바꿨다. 한 사람을 도운 선택이 이제 수많은 사람을 돕는 일이 됐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뜻할 수 있다. 1년 후 이듬해 4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 정직한 기업인 지원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300석 규모의 홀은 수혜자 가족들과 협력기업, 언론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무대 뒤에서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 그녀는 유가족 지원팀장 자격으로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손이 떨렸다. 1년 전 응급실 복도에서 떨던 그 손과 같은 손이었다. 긴장돼? 뒤에서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단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다. 조금요. 잘할 거야. 너는 항상 잘했어. 강태식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난 1년간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일했다. 강태식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은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서문규가 개회사를 했다. 1년 전 저는 한 분의 선의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 재단을 만들었고 지난 1년간 우리는 127개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서문규는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운 127가정, 그 안에 각각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서준호가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의료비 지원 85건, 교육비 지원 67건, 재취업 연결 34건.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특히 재취업 프로그램은 성공률이 78%에 달합니다. 이는 박서연 팀장님이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만든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상에 올랐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됐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유가족 지원팀 박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저는 5년 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셨지만 부당한 관행으로 회사가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건지, 왜 정직하게 살면 무너지는 건지. 하지만 서연은 잠시 멈춰 객석을 둘러봤다. 수혜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1년 전 응급실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왔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연은 원고를 내려놓았다.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선의는 순환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듭니다. 우리 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서문규가 악수를 청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회장님. 이 기회를 주셔서.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 시간. 서연은 수혜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고등학생이 다가왔다. 부산에서 온 김민준, 아버지를 잃고 재단의 도움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누나,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정말? 민준아, 축하해. 서연은 민준을 안았다.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누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포기할 뻔했는데 누나가 계속 응원해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내 노력이야. 대학 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누나처럼 다른 사람 도울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선의의 순환이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서준호가 다가왔다. 박서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서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놀랐다. 서준호는 지난 1년간 공식적인 관계만 유지했었다. 제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1년 전 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보죠.
서준호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이제 일반 병동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조만간 퇴원 예정이었다. 엄마, 오늘 행사 잘 끝났어. 그래, 우리 딸 발표 잘했대? 응, 다들 좋아해 주셨어.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 갑자기? 너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아빠 빚도, 엄마 병원비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한 거야. 아니야. 너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자기 꿈 찾아 살 때인데 너는.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나 지금 내 꿈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어. 이게 내 길이야. 정말? 응. 아빠가 만들어준 길이야. 아빠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다음 주 서연은 강태식과 함께 옛 응급실을 찾았다. 1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곳. 복도는 여전히 차가운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강태식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기서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을 만났어. 후회 안 해? 그때 30만 원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 전혀. 그날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후회 없어. 강태식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응? 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내 대답. 서연은 강태식을 바라봤다. 1년 전 법정에서의 고백이 떠올랐다. 그동안 그는 묵묵히 옆을 지켜줬다. 재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있어줬다. 선배,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이 일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제대로 답할게. 얼마든지, 평생이라도.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한 달 후 5월. 서연은 옛 응급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젊은 여자가 휠체어를 끌고 지나갔다. 지친 얼굴이었다. 서연은 다가갔다.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 마음. 이제 제가 드리는 차례예요. 여자는 봉투를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1년 전 자신도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았었다. 그 손이 자신을 구했듯이 이제 자신의 손이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재단 사무실 옥상에 올랐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중 몇몇은 서연이 도운 사람들일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누나, 오늘 오리엔테이션 다녀왔어요. 진짜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축하해, 민준아. 누나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저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누나처럼 다른 사람 도울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아빠, 나 잘하고 있죠? 아빠의 아픔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1년 전의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봄이 왔다. 사람은 믿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가끔은 단 한 번의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선희는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건넨 30만 원. 그것이 서연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선희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때로는 1년이 걸리고 때로는 평생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게 선희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